추석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을 나누고 천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칠순의 어머니는 조금 다른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 그녀 역시 자식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장만해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손자들의 해맑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차가운 현관문과 30분이 넘도록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싸늘한 침묵뿐이었죠. 과연 이것은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감당하기 힘든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멀리 사는 딸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어머니의 모든 선에 섞인 추측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들은 낳아준 어머니를 문전박대했을까요? 그리고 상처 입은 칠순의 노모는 이 껍데기만 남은 효도에 대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름 아래 숨겨진 냉혹한 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0입니다. 제 나이의 노인들에게 명절이란 마치 생명의 모래시계 속에서 유난히 굵은 모래알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그래서 만남이 더욱 귀함을 사무치게 일깨워주기 때문이죠. 오늘은 추석입니다. 창밖에는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새벽 6시의 바람에는 제법 명절다운 서늘함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싱싱한 암꽃게를 사는 것, 알이 꽉 찬 놈으로 골라야 합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사족을 못 쓰는 반찬이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탭쌀을 빻아 송편을 빚고 갈비찜을 안쳐야 합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 민준이는 어릴 때 그 갈비찜 하나면 밥 2그릇을 뚝딱 비우곤 했으니까요. 이불을 걷고 바닥에 발을 디디니 오래된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지난 2해의 추석은 혼자 보냈습니다. 재작년 민준이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도저히 짬이 안 난다고 했고, 작년에는 중요한 거래처 접대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 시집간 딸 지은이도 시댁 어른들을 챙기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지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 너희 젊은 사람들 일이 중요하지.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뻥 뚫린 듯 공허했습니다. 혼자 보는 보름달은 어딘가 이가 빠진 것처럼 쓸쓸했고,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윷놀이 소리는 바늘처럼 제 마음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저는 그저 일찌감치 불을 끄고 잠든 척, 오늘이 그저 평범한 하루인 척 자신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지난주 큰맘 먹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거든요. 민준아, 이번 추석에는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을 때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차라리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집도 넓고 애들도 있으니 그게 더 낫겠어요. 그 좋아요라는 한마디에 저는 기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낡은 소파에 앉아 아들의 목소리를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그 시원스러운 대답 한마디가 지난 2년의 외로움을 단번에 씻어주는 것 같았지요. 저는 곧바로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랑했습니다. 지은이도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엄마.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몸 챙겨서 가세요. 오빠랑 새언니가 알아서 준비하겠죠. 알았다, 알았어.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순 없잖니. 뭐라도 해가야지. 그 뭐라도가 오늘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명절 대목이라 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물기 젖은 바닥을 조심스레 걸으며 가장 좋은 식재료를 골랐습니다. 단골 생선가게 사장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꽃게 아주 실한 걸로 골라가시네요. 아드님 오시나 봐요? 그럼 내가 아들네로 가. 같이 명절 쇠러. 대답하는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틀어박혔습니다. 핏물을 뺀 갈비를 양념에 재우고 쌀가루를 익반죽해 송편을 빚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지자 30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도 행복했습니다. 명절이면 제가 빚는 송편 옆에서 민준이는 콩고물을 주워 먹으며 침을 흘렸고 지은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찜기에서 나온 떡을 접시에 담곤 했지요. 남편은 떠나고 아이들은 컸고 이제 부엌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민준이가 제가 만든 음식을 보고 지을 환한 미소를 생각하니 허리 통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다 했다. 지금 막 포장하고 있어. 갈비찜도 잘 됐고 꽃게 무침도 아주 맛깔나게 됐다. 아, 민준이가 좋아하는 그 빵집 롤케이크도 샀어. 어휴, 또 하루 종일 일하셨네. 엄마, 오빠네 가서 손주들이랑 재밌게 놀다 오세요. 저도 시댁일 끝나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너도 고생해라.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가지런히 포장된 보온 가방들을 바라보니 마치 전리품을 보는 듯 뿌듯했습니다. 옷장에서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던 고운 자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조금이라도 생기 있어 보이려 볼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묵직한 보온 가방 2개를 양손에 든 채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뉘엿뉘엿 지는 해가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2년간 침묵했던 저의 추석달이 오늘 밤 드디어 꽉 차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들이 사는 신도시 아파트까지는 버스로 20분을 간 뒤 지하철로 갈아타고 또 30분을 가야 합니다. 지하철 안은 선물 세트를 든 귀성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피곤함 속에서도 설렘이 묻어 있었죠. 저는 품에 안은 보온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은 보안이 철저한 고급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입주민 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기에 앞서 들어가는 젊은 입주민 뒤를 따라가며 경비실을 향해 목례를 했습니다. 경비원도 제 얼굴을 기억하는지 짐든 노인을 보고는 별말 없이 차단기를 열어주었습니다. 단지 내 조경수에는 명절을 맞아 청사초롱이 달려 있었고 깨끗한 보도블록 위로 은은한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보며 아들 집의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을 테고 손자들은 거실을 뛰어다니고 민준이는 차를 내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짙은 갈색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떨리는 검지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맑은 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미소를 머금고 기다렸습니다. 1초, 2초, 10초가 지났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느라 못 들었나 보네.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한번 벨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딩동, 딩동. 여전히 정막뿐이었습니다. 귀를 문에 대고 안쪽의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TV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문 뒤의 세상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아들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뚜뚜뚜. 건조한 연결음만 계속될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끊길 때까지 기다렸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에게 걸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다 같이 잠깐 나간 건가? 휴대폰을 두고? 차가운 복도 벽에 기대어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이라도 나간 거겠지. 금방 들어올 거야. 저는 그렇게 짐을 든 채 현관 앞을 지키는 장승처럼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복도의 센서등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이웃들이 낯선 노인을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부끄러워 몸을 벽 쪽으로 더 움츠렸습니다. 가방 속 갈비찜은 식어가고 팔은 떨어져 나갈 때 저려왔습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토록 잔인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30분, 꼬박 30분이 지났습니다. 기대는 의구심으로, 의구심은 걱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설명할 수 없는 서글픔과 배신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잠깐 외출했다기엔 너무 늦었고 휴대폰을 두 사람 다 안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에 달린 까만 렌즈가 마치 저를 비우는 눈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온기를 잃어가는 가방 2개를 다시 주섬주섬 챙겨들고 힘겹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청사초롱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게는 그저 시리도록 차가운 붉은 점일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누군가는 행복한 추석을 보내고 있겠지요. 제 추석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굳게 닫힌 철문과 받지 않는 전화는 가장 명확한 거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여니 익숙한 냉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평소엔 아늑했던 나의 집이 오늘따라 처량한 독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무거운 보온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제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음식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정성껏 고른 꽃게는 생기를 잃었고 갈비찜 기름은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이 음식을 만들며 상상했던 그 행복한 식탁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집에서 저와 이 식은 음식들만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입맛이라곤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들었습니다. 똑, 딱, 똑, 딱. 정막을 깨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 비참한 꼴을 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여러 번 한 뒤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꾸며내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오빠네 집 재밌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조카들이 할머니 좋다고 난리죠. 딸의 질문 폭격에 간신히 쌓아올린 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래. 재밌게 놀고 있다. 제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오빠랑 새언니가 상을 아주 거하게 차렸더라. 배가 터지게 먹었어. 이것은 제 평생 가장 힘겨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심장이 베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은이는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 제잘거렸습니다. 엄마가 해간 갈비찜은요? 오빠가 좋아하죠? 그럼 아주 좋아하지.
어릴 때 마시라면서 엄청 많이 먹더라. 더 이상 자세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길게 말하면 목이 메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안한 정적감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 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아함과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 근데 방금 제가 SNS를 보다가 오빠가 올린 사진을 봤는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이라니? 가족 사진이에요. 강남에 있는 비싼 횟집 같은데 새언니네 부모님이랑 친척들이랑 다 같이 찍은 거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따로 드신 거예요? 오빠가 처가 식구들 먼저 챙기고 엄마는 나중에 뵙기로 한 건가? 머릿속에서 윙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횟집, 처가 식구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그들은 집에 없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저와 추석을 보낼 생각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엄마, 듣고 계세요? 듣고 있다. 이 사이로 겨우 대답을 짜냈습니다. 어디 보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 프로필을 눌러 아들의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폰에 보이는 아들의 타임라인은 일주일 전 뉴스 기사 공유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도, 웃고 있는 사돈댁 얼굴도.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문전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차단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생활을, 그 화려하고 행복한 순간을 어머니인 저에게만은 철저히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억눌렀던 서러움과 배신감, 비참함이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식탁 위를 적셨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내지 않으려 했지만 몸이 격하게 경련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지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 없어. 저는 울먹이며 뻔히 드러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 걔들이 먼저 밥 먹으러 갔나 보다. 나는 좀 늦게 간다고 했거든. 젊은 애들 사정이 있겠지. 스스로도 비참한 변명을 늘어놓는 제가 싫었지만 자식의 치부를, 우리 가족의 붕괴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본능이었습니다. 전화 너머 지은이는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딸도 저와 함께 마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참 뒤 짓눌린 듯한 목소리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아무 생각 마시고요. 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식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칠순 노모의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는 남편이 살아있고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모두가 웃고 있었죠.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너무나 시렸고 식탁 위에는 상해버린 음식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아침에 누구일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옷차림은 밤새 달려온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엄마. 지은이는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는 식탁 위에 굳어버린 음식들을 보더니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엄마, 옷 입으세요.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오빠한테 가요. 지은아, 그러지 마라. 가서 뭐 하려고. 다 같은 가족인데. 가족이요?
지은이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엄마를 문 밖에 세워두고 SNS로 연기나 하는 게 가족이에요? 저 오늘 가서 따져야겠어요. 오빠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들어봐야겠다고요.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쯤 끌려가다시피 딸의 차에 탔습니다. 지은이는 거칠게 운전해 오빠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호흡을 가다듬은 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제 제가 서 있었던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혜진이는 지은이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가씨,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어머님도 오셨네? 혜진이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는 대꾸도 없이 거실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어제 파티의 흔적인 와인병과 먹다 남은 케이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민준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너네 참 팔자 좋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그 사진을 띄워 민준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엄마가 어제 저 문 밖에서 1시간 가까이 서 계셨어. 너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민준이와 혜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혜진이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가씨, 그게 오해예요. 어제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올라오시는 바람에 저희도 경황이 없어서 금방 먹고 오려고 했는데 금방 먹고 온다는 사람들이 전화는 왜 안 받아? SNS에 사진 올릴 시간은 있고 엄마 전화 받을 시간은 없었어? 지은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알아? 하루 종일 네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무거운 거 들고 지하철 타고 오셨어. 근데 너희는 엄마를 문전박대하고 나한테는 거짓말까지 하게 만들었어. 엄마가 왜 거짓말했는지 알아? 너희 그 잘난 체면 지켜주려고 너희 욕먹기 싫어서 엄마가 혼자 다 삼키셨다고. 지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엄마가 나만의 엄마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못 온다고 말을 하든지 밥 먹으러 갔으니 비밀번호라도 알려주든지 이 70대 노인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리고 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도 그래요.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산후조리 다 해주고 친딸처럼 아꼈는데 친정 부모만 부모고 시어머니는 남이에요? 거실에는 지은이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동생의 훈계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말 다 했어? 민준이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어? 실수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뭐 불효자야?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보내잖아. 너는 뭐 얼마나 잘하는데? 돈? 지금 돈 얘기가 나와? 지은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효도가 돈으로 퉁치는 거야? 그럼 어제 엄마가 쌓은 그 정성은 돈으로 얼마짜린데? 아, 시끄러워. 너야말로 위선 떨지 마. 민준이가 저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만 감쌌어. 내가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땐 돈 없다더니 네가 갈 땐 장학금 핑계로 다 지원해줬잖아.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도와준 적 있어? 집 살 때도 쥐꼬리만큼 보태주고 생색은 다 냈지. 엄마 마음속엔 너밖에 없다고.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저렇게 왜곡되어 흉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사업은 위험해서 말린 거지. 널 무시한 게 아니야. 변명하지 마세요. 지긋지긋해요. 그놈의 편에. 민준이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빠 미쳤어? 엄마가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어진 건 기억 안 나?
비켜. 민준이는 홧김에 손을 들어 지은이의 뺨을 세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의 고개가 돌아갔고 붉은 손자국이 하얀 뺨 위로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이 자신도 놀란 듯 손을 허공에 든 채 멈춰 섰습니다. 그 손찌검은 딸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낸 것이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며 참고 참아왔던 제 모든 인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더니 단전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늙은 어미의 본능이자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지은이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부어오른 뺨을 감쌌습니다. 괜찮니? 지은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 김민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을 본 민준이가 흠칫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나가라. 제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민준이가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현관을 가리키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고함에 민준이와 혜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와인병을 집어던질 기세로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며느리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아들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지은이가 부축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대신 싸우다 맞은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자식을 괴물로 키웠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지원이 결국 이기적이고 나약한 어른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 따귀 한 대로 저는 비로소 긴 짝사랑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폭풍 같은 날이 지나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흘 뒤 저는 지은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인 장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 대용 신탁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첫째, 제가 사는 이 집은 제 사후에 딸 김지은이 상속받습니다. 단 상속 후 10년 동안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딸에게 비상금이 아니라 안식처를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받아 적었습니다. 둘째, 제 모든 현금 자산은 신탁에 맡겨 딸에게 매달 생활비 형식으로 지급해 주세요. 한꺼번에 탕진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아들 김민준에게는 뺨을 맞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은 일절 상속하지 않습니다. 단 전체 자산의 20%를 별도 계좌로 묶어두겠습니다. 이 돈은 평소에는 절대 꺼내 쓸 수 없습니다. 오직 민준이나 그의 처자식이 3대 질병이나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대학병원에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병원비로 지급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미로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아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이건 너를 지키는 길이고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야.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날 이후 연락 한 통 없었고 며느리가 명절이나 생일에 보내는 단체 문자 같은 안부 인사만 올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해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에서 사군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붙잡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대나무를 칩니다.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사귀었지요. 제 삶은
자식 바라기가 아닌 오롯이 저의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새벽부터 시장을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느긋하게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와 붓을 들어 달빛 아래 대나무를 그렸습니다. 오후 늦게 지은이와 사위가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서글서글한 사위와 밝은 딸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다 같이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화려한 요리는 아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밥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앉아 보름달을 보며 차를 마시는데 식탁 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1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어머니,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곧바로 차분해졌습니다. 1년 365일, 제 안부는 묻지 않다가 명절이라고 보내온 이 의례적인 5글자. 예전에 저라면 감격해서 전화를 걸었겠지만 지금은 그 메시지가 얼마나 공허한지 잘 압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 편하자고 던지는 얄팍한 면죄부일 뿐이라는 것을요. 옆에서 지은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딸을 향해 안심하라는 듯 빙긋 웃어 보이고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해서도 화가 나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모자의 인연은 그날의 현관문 앞에서 그리고 딸의 뺨 위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갓 구운 월병을 반으로 잘라 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어봐라. 안에 노른자가 아주 잘 익었다. 네, 엄마.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진정한 단란함이란 억지로 모든 가족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지러진 달도 시간이 지나면 차오르듯 제 마음도 이제야 비로소 둥글게 차올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주 씨의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처가 식구들과는 화려한 외식을 즐기면서 친어머니는 문 밖에 세워두는 그 심리.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서운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장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쫓는 현대인의 비정함일까요?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일방적인 희생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김영자 어머니의 결단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김영자 씨였다면 혹은 아들 민준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가 담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